안녕하세요. 인문결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 피커 애나고요.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없이도 혼자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처음에 네.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아 예. 근데 하다가 이제 안 네. 되겠어서 그냥 왜요? 안 했어요. 그냥 혼자는 이상이 잘 안 돼요. 아니 근데 굉장히 잘 봤어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네. 그거 구독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셔야죠. 네, 내용이 굉장히 그 정말 깊어요. 내용. 예. 저는 그 편집장을 할 때 내 매체라서가 아니라 이런 매체가 진짜 많이 읽혀야 되는데라고 네. 엄청 정말 그 좋은 글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인연이 닿아서 저는 이제는 웹상에서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제 눈에는 오타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연락도 드렸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 오타가 아니었어요. 그래. 그랬던 인연도 있는데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도 열심히 한번 구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지금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G7 문제부터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음. 한국인의 G7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오늘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오케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네. 잘 알겠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저의에 대해서는 좀 설왕설래 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G7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슈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이게 하나를 넣어버리는 그런 아니면 녹여버리는 이런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오죠. 미국의 의도가 뭐냐?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없는 세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계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그 한 일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그것도 이제 일면 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외 관계에서 이제 큰 차이점이 이제 대중국 외교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중국을 하나의 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같이 가자. 예, 그래서 네. G2 이런 말이 이제 그때부터 중국에서 처음에 나왔지만 미국에서도 오케이 우리 G2 이렇게 이제 받아주면서 G2 구도로 이제 세계가 이제 재편될 것처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그걸 인정을 하질 않죠. G2는 무슨 G2? 그러면서 그냥 그 미국이 유일한 그 세계의 그 하나의 극 그리고 이제 중국은 안 된다. 이게 뭐 어느 쪽이 더 현실성이 있다 없다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관계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관계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오바마 행정부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 맞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시진핑 현 주석이 타이밍을 잘 못 맞췄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도광양회라는 이제 네. 말 있잖아요. 이게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감추고 있다가 그러면서 실력을 키운다. 내가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고 이게 원래 이제 삼국지연의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유비하고 조조하고의 이 이야기에서 네. 이제 처음 나오는데 우리 방송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유비가 아직 조조보다 힘이 이제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근데 유비가 저놈이 좀 어떻게 나중에 날 칠 것 같아 이런. 그래서 이제 둘이 술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서 싹 떠보는 거죠. 자꾸 떠보자. 이렇게. 네. 유비를 떠보니까 유비가 그걸 이제 간파했죠. 이 사람이 날 떠보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마침 밖에서 천둥이 꽝꽝꽝 하면서 번개가 번쩍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비가 들고 있던 숟가락인가를 떨어뜨리고 막 달달달 떨 이런 이걸 보여준 무서운 척. 네, 막 무서운. 그러니까는 조조가 이제 껄껄거리 웃으면서 뭐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떠냐고. 그러면서 얘는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심을 하고 네.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이 유비가 촉이잖아요. 네네. 촉나라가 이제 결국은 거의 삼국으로 네. 물론 위오 촉 중에서 제일 약했지만 그래도 삼국
전략으로 이제 키울 수 있는 그 발판을 기반이 마련을 하고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내가 아직 힘이 없을 때는 음. 드러내놓지 말고 힘이 생길 때까지 숨어서 이제 힘을 키워라. 빛을 보이지 마라. 약한 척. 네. 약한 척해라. 이제 거기서 삼국지연의에서 이제 나온 말이었는데 이거를 덩샤오핑이 이제 쓴 거죠. 덩샤오핑이 유언으로 남긴 그 후세에 남긴 그 이제 말인데 그 중에 도광양이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뭐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거를 잠깐 네. 좀 알려드리면은 네. 냉정 관찰, 냉정하게 관찰해라. 입장 행동을 취하기 전에 냉정하게 관찰해라. 은주지각, 스스로 내부의 질서와 역량을 공고히 해라. 아하. 침착 응부, 중국의 국력과 이익을 고려해서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해라. 그다음에 도광양회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말고 실력을 속으로 기르라. 선어수졸, 능력이 없는 듯 낮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능숙해야 된다. 그리고 절부당두, 절대로 앞에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그 도광양회 다음으로 유명하죠. 유소작위.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국의 덩샤오핑이 남긴 그 외교 전략, 네. 외교 철칙으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이어져 온 거죠. 예. 중국이 과거 그러니까 종이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영국한테 깨지고 일본한테 깨지고 저 땅 다 뺏기고 뭐 이런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절치부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조만간 영국을 넘어서고 훗날 미국을 우리가 이긴다.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드러내지 마라. 숙이고 고개 숙이고 저력을 속으로 그렇죠. 키워나가라. 속으로 키워라. 네. 라고 그럼 언제까지 이게 이제 뭐 시점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2047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2020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시진핑 주석이 여기다 맞추려고 2020년에 정말 그 G2로서 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오판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중국이 좀 많이 좀 깨지고 당하고 그렇죠. 손해 보고 있어요. 네. 필요 없는 국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을 중국이 너무 올라타려고 했다라고 이제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막아 세우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를 재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전략에 의거해가지고 네. 지금 G7 아까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G7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는 이 지금 4개 나라를 부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4개 나라가 러시아, 한국, 호주, 인도 이렇게 4개 나라란 말이죠. 그 4개 나라를 잘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는 좀 빼놓고 네. 한국, 호주,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밖으로 이 바다로 못 나오게 묶어 놓으려는 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 네. 거기에서 이제 동맹국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계를 재편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그 G7에서의 한국을 초대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중국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네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그 동맹국들이고요. 특히 마침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국경 분쟁이 있고 네.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호주도 무역 보복을 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나라도 사실 이 무역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우리가 서서히 좀 발을 빼야 될 것 같은 게 25%의 수출 비중이잖아요. 이건 한 국가에 너무 커요. 특히 미국이 아닌 경우, 미국이라면 미국 같은 경우도 13%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국가에 너무 많다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은 화폐나 모든 것들이 기축 그 통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세계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 25%의 그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좀 재고해볼 불안한 만한 요소죠. 그렇죠. 예, 예. 우리도 그러는데 네. 어쨌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미국이 오케이 호주 들어와. 음.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일본의 한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해서 한국을 떠보려고 하는 거다. 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뭐 분석이죠. 그러니까 분석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의도가 너무 눈에 뻔히 보인다. 중국 견제용으로 우리 카드를 쓰는 거지. 네. 그들이 정말 우리를 인정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논조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확실하다. 중국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데 저렇게 떠보는 거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가면 뭐 네. 중국이랑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중국 고립 전략 그 의도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맞죠.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그 두 덩치 큰 조폭인 둘이 딱 서가지고 옆에 또 어디 붙을 거야? 어디 붙을 건데 이쪽 저쪽 그 선택을 하라 그러면 거기서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게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고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외교에서도 명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명분 차원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케이 신문의 그 분석 같은 거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일본의 우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삼국 동맹으로 저쪽 대륙 세력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이랑 얘들을 막아야 되는데 한국이 자꾸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 그래서 미국이 저거 한번 손봐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찰나에 지금 그 G7을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기회에 너 입장 확실히 정해라. 이쪽으로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라고 한국을 완전히 떠보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는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명분상 정말 그 꼴불견인 것이 그 우리가 20세기의 냉전 시대에 보면은 그 소련과 미국으로 아주 양분 쫙 갈라져 있던 그 세상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다시 되돌리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세계는 점점 다극화되고 그리고 다원화되고 그러니까는 세계 기구가 이제 뭐 OECD도 있고 뭐 UN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뭐는 뭐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뭐는 뭐와 대립되고 그런 관계 말고 네. 그냥 다극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2분의 1 나누고 여기서 2분의 1 나누고 이런 식으로 무슨 수영도 그리듯이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렇게 구성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극화. 마치 그 우리 그 네트워크 망처럼 그런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웬 또 뭐 이쪽에 붙을래 저쪽에 붙을래 그러게 갑자기 완전히,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아주 그 옹졸하고 치졸하고 이제 그런 분석이고 네.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할 이유는 저는 그 별로 없다고 봐요. 이게 한 가지의 입장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끌어 맞추는 그런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는 우리가 좀 배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여기로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 반인권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을 가운데다 이렇게 고립시켜 놓고 전 세계가 이제 세계를 재편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붙을래, 우리에 붙을래 이런 뭐 양극 이론, 네, 네. 양극 체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 또한 유치한 그 발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초반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G7 관련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네, 생각해야 구분해서 된다.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 그거였었어요. 네. 두 번째는 이 G7이 지금까지 7나라니까 G7이죠. 예. 그런데 G7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부터 있었다고? 그렇죠. 75년도에 그냥 생긴 건데 네. 그리고 처음에는 6개 나라로 G6였어요. 예. 영국, 프랑스 어디죠? 그 얘기부터 그럼 처음 해줄까요? 네. 원래 1973년도에 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당시는 서독,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6개 나라의 재무장관이 네. 백악관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담소를 나눴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불 쬐면서 야 너네 뭐 어때 요새 잘 살아 잘 지내? 그러던 거 우리 모임이나 한번 할까? 그렇죠 그런 거 그냥 소위 좀 돈 좀 꽤 있는 사람들 네네. 돈 있는 집 자식들이 이제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계속 잘 굴릴 수 있을까? 74년도에 또 한 번에 또 내년에 또 만나? 그래서 또 만난 거죠. 그랬는데 이 6명일 거 아니에요. 6명이 네네. 재무장관 중에 2명이 국가 원수가 된 거예요. 프랑스의 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다음 해에 대통령이 됐고 예. 그 다음에 독일의 슈미트 재무장관이 수상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는 대통령 되고 하나는 수상이 되니까 네. 야 우리 그냥 계속 만나는 게 어때? 아하. 그러면서 그 자기들이 이제 국가 원수가 됐으니까 이거를 재무장관 모임 말고 국가 원수 모임으로 만들자. 좀 격을 높이자. 그렇게 하면서 G6가 탄생을 한 거예요. 네. 이게 1회가 이제 프랑스 파리 인근의 그 렁부이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렁부이에라는 헝부엘. 렁부이에. 헝부엘. 부는 아니고 부예요. 부. 헝부엘. 예. 네. 그런데 거기서 1회를 했다면 6나라가 네. 6나라 정상이 이제 처음 모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는 또 하자. 그래서 다음 해에 미국에서 이제 하는데 미국에서 할 때 그러니까 그 이 G7뿐만 아니라 네. 그 다른 모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장국이 네. 다른 초대를 더 할 수 있어요. 너도 이번에 와. 너도 이렇게 와. 예를 들어서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나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력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잘 못 껴요. 그렇죠. 네. 네. 그 G20에도 빠지죠. G7에 당연히 빠지고 네네. 이번에도 G11에 못 끼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잘 끼워줘요. 이렇게 네. 초청국으로. 네. 그러니까 의장국이 이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2회 때, 그러니까 76년이죠. 76년도 2회 미국에서 열렸던 G6 대회에 캐나다를 초대한 거예요. 캐나다 너도 와. 그러면서 그때부터 캐나다가 정식 멤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G7으로. 그래서 G7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G7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자 6개 나라 잘 보세요. 얘들이 어떤 나라들인지. 과거에 전부 침략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네. 제국주의의 상징인 네. 나라들이네요. 그렇죠. 예. 2차 대전 때 그 전범 국가 3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요. 독일, 이탈리아. 네. 그리고 미국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네. 프랑스 마찬가지. 네. 아프리카 침략하고 뭐 전부 영국 뭐 말할 필요 없죠. 일본. 그러니까 일본 전부 다 그러니까는 그 침략주의, 그 제국주의 뭐 이런 국가들. 과거에 돈 좀 만져본 사람들 계속 어떻게 하면 돈을 더 굴려볼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 6나라가 그리고 이제 캐나다까지 들어가서 7나라가 지구를 뭐 좀 어떻게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오일 쇼크 처음에는 그때는 그 문제였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실업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등등 다루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뭘 모였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G7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거였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끼워주고 그래서 G로 갔다가 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휙 먹어버리면서 너 다시 나가. 빼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G7이 뭐 처음부터 우리 하늘에서 뚝 떨어진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G7이 아무 역할을 못하면은 그러면 뭔가 다른 뭘 해야죠. 그러면서 생긴 것이 사실은 G20인데 네. 이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 미국이 생각하기에 저기 또 중국이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저 소수 몇 명만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그 4나라 네. 트럼프가 초대하고 싶다라고 네. 했던 4나라가 보면은 그 경제 강국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부른 건 아니라는 네, 얘기죠. 네, 네. 사실 우리가 G7이라고 하는 나라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7나라에다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경제 강국이죠. 거기다가 이제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가 많아서 GDP가 높은 나라 중국, 브라질, 인도 이렇게 10나라잖아요. 네.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이 랭킹 10위 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밀려서 11, 12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외국의 그 경제 연구소들 같은 데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런 거 보면 한국이 다시 10위권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 지금 러시아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네.
다시 10위권으로 올라갈.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그 합치잖아요. 단순 그냥 네네네. 합치면 G7에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도 당장. 네네. 규모면이 확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 통일이 되면 우리는 진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경제 강국이 돼 있는 거예요. 1인당 GDP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1인당 GDP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과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G7 구도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전략 그거는 뭐 또 그런 게 있고 근데 G7은 트럼프가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누가 하더라도 이거는 네. 저 다시 손봐야 돼. G7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가 없어.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가보니 이번에 그 코로나19 당하면서 이렇게 대처하는 거 보세요. 어디가 선진국이고 어디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한국 그다음에 이제 그 호주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다만 중국을 거기서 집어넣지 않은 것은 바로 트럼프의 의도가 네. 이제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G7은 해체가 되고 G10 혹은 G11 이거는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오케이 그냥 해버리셨죠. 고민하셨겠죠 속으로는. 그래도 시간이 짧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저는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거 왜 중국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좀 뭐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G7에? 막 이러면서 약간 G7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이라는 그 나라들의 반열에 대한민국이 이름을 올린다는 거 자체에 약간 좀 낯설어하거나 아니면 좀 겁먹어하는 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 충분히 국제사회가 재편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이번 또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좀 탄탄하게 있었다라는 그럼요. 거를 좀 실감을 하고 예. 나니 뭐 G7이 별거야. 그럼요.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죠. 갖고 있는 역량을 드러내는 게 맞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자체를 네. 우리가 이제 그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마인드 자체를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지금까지 그 윗세대한테 배워온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좀 이렇게 그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한 개인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개인이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죠. 그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 사회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상호간에 주고받으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 그거란 말이에요. 돈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을 받긴 받아. 돈은 계속 받는데 그 회사에서 별로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없어. 내가 오든 말든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와. 그러면 사람이 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와 신난다. 절대로 못 살아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죽어버리고 싶지. 그렇죠. 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구촌에서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린 지금까지 받는 거에만 익숙해졌고 국제사회에다 뭔가를 기여한다는 것은 내가 감히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렇죠. 예. 아니면 그거는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내 거 아니고 왜 아니야? 그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난민 문제라든가 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분쟁 지역 이런 데에 있어서 그 아까 말한 G7 국가들 있잖아요. 그 G7 국가들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나쁘게 표현을 해서 뭐 땅 따먹기 지들이 과거에 뭐 땅 따먹기 하던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릴까 그런다고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 세계의 중심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기아가 발생한다든가 등등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뭐라고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중심에 이제 서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식의 마인드도 우리가 조금씩 키워 나갈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은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우리 신문 같은 거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국제면 되게 조그매요. 맞아요. 별로 나오지 않아요. 한참 지나야 나오고.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국제면이 제일 우선이에요. 항상 거기 국제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일단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그냥 조그맣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 그래서 우리한테 뭔 관련이 있는데 그것만 자꾸 그것만 짚자 찾아. 우리는. 그러니까는 저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 항상 그걸 짚어. 그게 우리나라랑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 받으시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랑 별 관계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건 됐고요.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중요하지.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미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 네. 근데 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 흐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익숙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예를 들어든다면은 국제 사회 이제 국제 기구가 있잖아요. 네. 유엔도 있고 네, 네, 뭐 네. OECD도 있고 등등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세계은행 뭐 등등 있고 그런데 거기에 그럼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발언권이 없어. 발언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서 못 하는 거는 뭐 본인 책임이 아니죠.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WHO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WTO, 그다음에 월드뱅크, UN, OECD 전부 우리나라가 돈을 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누가 제일 많이 내? 당연히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힘이 센 거고 그다음 누가 많이 내? 중국, 뭐 일본 등등 그 순서대로 힘의 발언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얼마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발언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미국, 중국, 일본만큼의 발언권은 없어도 돈 낸 만큼은 발언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국제 기구에서. 네네. 그러니까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참견도 못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던가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나? 그건 아닐 텐데. 아니 그만큼 영어를 배웠으면 그리고 영어 시험 다 보고 다 해서 이제 그럼요, 취직한 다 사람들이잖아요. 훌륭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저 외국 사람들 영어 하는 거 보면 발음 더럽게 안 좋고 막 맞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잖아요. 하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똑같은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우 저건 내가 뭐 굳이 끼어든다고 그치. 내가 그냥 이런 맞아. 거. 이게 국제 기구에 가면은 굉장히 흔하다는 거. 이거 우리 나이 든 세대는 좀 그렇다 치고 젊은 세대는 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예, 거 있잖아요. 좀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저 마인드 자체를 네. 우리 좀 달리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변방의 시선에서 좀 이제 세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네. 좀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책임감도 있다라는 걸 좀 그렇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G7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본 시간이었고 왜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시키면 내가? 막 이러거든요. 이거 내가 왜 해? 약간 이런 거 있는데 쭈뼛. 네, 어떤 분들이 내가의 물음표 대신 내가 하고서 느낌표를 느낌표? 꽉 찍어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세계 속의 시민이 되어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